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분당 서울대병원의 이호영입니다. 제가 올 말까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부학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청받은 내용이 이제 그 병원의 미래와 AI 생태계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주십사 해서 준비를 했고요. 청중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정확히 몰라서 와서 여쭤보니까 조금 헤테로제네스한데 아마 비슷한 방향의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서 좀 잘 맞춰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인구 추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고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지금 이제 50에 도달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의 인구 구조가 바뀌고 여기 지금 청중들을 쓱 봤을 때 아마 여기 계신 분의 상당수가 중고등학교였을 때 바라봤던 사회하고는 지금 사회는 그 구조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 바뀔 것 같아서 우리가 그동안에 알았던 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 구조, 또 다른 사회 요구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미 이 얘기는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30년 전부터 하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사회도 국가도 이미 30년 전부터 이런 세상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완벽하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여기 기업인들 계셔서 예전에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거나 뭐 TV에 나오신 분들 중에 김창완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 이제 60이 넘으셨어요. 그분 취업 얘기 들어보시면 되게 황당합니다. 지금 세상으로 보면. 대기업에 붙었는데 그냥 가다가 딸만 먹고 해서 노래 불러서 이렇게 잘 되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은 아마 기업에서 좋은 고용을 하려고 하셔도 마음에 드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이미 식당 하시는 자영업자들도 알바생 때문에 힘들어서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구조죠. 근데 그게 이제 보시면 생산 연령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구조고, 이 사회 구조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뒤따라올 수 없는 불가피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흥시 관련해서 발표를 해서 시흥시 상황을 봤더니 다행히 시흥시는 우리나라 평균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십니다. 아마 중위 인구가 전체 국가 평균보다는 한 10년 정도는 앞에 있으시고 보시는 것처럼 고령 인구는 적습니다. 다만 이제 비슷한 숙제를 갖고 있는 거는 이 어린 연령은 똑같이 적은 상황인 거고 아마 10년 후는 이제 국가 평균의 거의 지금의 국가 평균과 비슷한 상황으로 되실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 의료의 이제 분야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또는 지금은 부모님이 아프시면 병원에 입원해서 모시러 갈 형제, 자녀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의무 기록이 필요하면 부모님 입원시켜 놓고 자녀 중에 누군가 가서 떼갖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뭐 간병인도 같이 해주고 뭐 이런 상황이 되죠. 실제로는 이제 가족이 그런 사회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자녀 여기에 아마 3분 있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고 뭐 2분 정도가 많은 편이고 1분 또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팠을 때 지금의 고령 인구의 자녀가 해줬던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자녀 한 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휴가를 내고 뭐 의무 기록을 떼서 오고 간병을 하고 이거는 거의 현실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아마 겪는 가족들도 있고 앞으로는 이게 이제 주류가 될 상황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뭐 이런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료의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60, 70 먹은 할머니는 다 허리가 꼬부랑 할머니였어요. 근데 지금은 꼬부랑 할머니를 뵐 수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꼿꼿이 서 계시고, 그러니까 과거의 고령 인구와 지금의 고령 인구와 미래의 고령 인구가 달라질 거고, 또 거꾸로 보면 과거의 소아가 커서 생기는 중년 고령의 문제와 지금의 소아가 커서 생기는 중년
고령의 문제는 또 다른 상황일 겁니다. 또 기후변화도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70년대생인데 한강이 자주 얼었어요. 그래서 뭐 한강 뭐 언제 얼었다 이런 뉴스도 나오는데 요즘은 이제 언 날이 별로 없고 이제 여름은 무지 덥고 또 올해는 이상하게 장마철에는 비가 안 오고 가을이 다 돼가는데 비가 많이 오고 그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기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연평균 기온도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이 최고 기온도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런 그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을 관리하려면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겨울 또한 이제 기온이 높아지고 기간도 이제 추운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거로 되겠고요. 지난 30년 동안 봐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를 지어도 빌트인으로 에어컨이 들어있고 예전에는 아파트는 다 개인이 사서 들어가는 거였는데 놀라운 거는 이 가전제품들이 좋아져서 전기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계산을 해봤더니 전국에서 쓰고 있는 전기 그 에어컨을 신제품으로 다 바꾸면 전기 소비량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근데 그 비용이 에어컨 구매 비용보다 더 클 것 같다. 이런 계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서 이제 의료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위기들이 있습니다. 노인 의료비도 증가하는 게 당연하고 현재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또 고령화가 되면 기본적으로 혈압, 당뇨 이런 거를 이제 갖고 계신 분이 많아지고 또 소아성초년과하고 산과는 수요가 감소하지만 또 없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어린이들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또 문제는 의료진도 고령화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젊은 의대생들은 교수하라고 그러면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개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보니까 자기네들 눈에도 너무 고생을 하는데 나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고 싶지 않다. 이게 비단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젊은이 대부분들이 좀 더 삶을 챙기면서 돈을 벌고 그런 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간호간병의 부족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게 이제 노인이 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하나인데 자기가 음식을 못하게 되면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아프면 옆에서 붙들어 줘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게 이제 전 국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마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이제 가까이 올 겁니다. 예전에 병원에 입원하면 이렇게 할아버지가 입원하면 할머니가 간병하시고 자녀들이 이렇게 그러시 옵니다. 근데 요즘은 할머니 입원하시면 가족들이 잘 안 와요. 가족들은 돌아가실 때만 옵니다. 중간중간에 잠깐 오긴 하지만 그래서 동의서 받기도 예전에는 자녀분들이 우리 부모님 암이라는 거 말해주지 마세요. 이런 부탁도 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환자분이 동의서를 작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문제는 이런 환자분들이 건강하시면 좋은데 의식이 그러니까 치매가 걸렸거나 그런 되면 제 판단이 불분명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런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온열 질환도 증가하고 감염병의 패턴도 변화가 증가하면서 질병의 패턴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또 만성 질환도 이런 기후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이제 막 저희가 넘어섰죠. 이제 다들 얘기하죠. 또 올 거다. 곧 올 거다. 계속. 이런 위기를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의료기관 하나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자체 한 곳으로만 극복할 수는 없지만 지자체는 의료기관보다 여기 들어설 백오 서울대병원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지자체가 함께 해주시면 극복할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 결국에는 해결하는데 가장 키는 디지털 전환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동안의 경험을 제가 이제 2000년에 인턴이었고 2001년에 전공이었는데 서울대병원은 이제 2003년부터 EMR을 쓰기 시작을 해서 디지털 전환을 했거든요. 그동안 이제 이렇게 겪어보면 하나의 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은 20, 30명이 똘똘 뭉치면 가능합니다.
뭐 1000명이 넘는 상급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생각보다 짧은 기간에 3, 4년간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EMR 시장은 이렇게 변환을 했지만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병원이 주도하거나 기업이 주도를 해서 데이터의 표준화가 없어요. 근데 그 기관 안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잘 돼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해서의 장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종이 차트여서 이 환자가 내가 보던 질병이 아닌 다른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컨설트를 내야 되는데 컨설트를 내면 종이가 가서 그분이 종이를 확인한 다음에 오늘 또 와서 그 환자의 종이 기록을 보고 거기다 뭐라 써주면 그거를 보고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갑니다. 디지털 전환이 되면 그 시간이 획기적으로 줍니다. 우리가 EMR에 기록을 해서 컨설트를 날리면 컨설트가 그분한테 알람이 가고 뭐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쭉 보시고 잠깐 환자 보고 오셔서 오더를 넣거나 기록을 넣으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줄고 그 시간이 준 게 뭐냐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환자를 위한 의사결정의 시간이 짧아지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간,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은 정보의 공유입니다. 환자에 대한 정보를 필요한 사람들이 빠르게 공유함으로써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서 다음 프로세스로 빨리빨리 넘어가서 환자의 아웃컴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병원 단위에서는 다른데 병원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복잡합니다. 아직은. 정부가 현재 뒤늦게 2021년부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약간은 방향을 정확히 못 잡아서 갈팡질팡하는 상황이겠고요. 그러면 미국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EMR 보급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2009년에 보시면 30%가 채 안 돼요. 근데 여긴 법으로 정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 EMR 보급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은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도 90%가 넘은 지 오래됐지만 이제 미국은 여기까지 올라왔고 대신에 정부 주도로 하면서 데이터의 표준화, 환자 안전망 이런 것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지금은 데이터의 정보 교류, 뭐 소위 정부에서 하는 건강정보고속도로 같은 사업들이 훨씬 더 원활하게 돼 있고 실제로 미국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가장 키 팩터 중에 하나가 그러한 정보,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 이것을 활용을 해서 쉽게 극복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잘했다고 하지만 조금 방향과 틀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면 생각해 보면 10년 넘게 법으로 제정해서 정권이 바뀌든 했기 때문에 사회의 변환을,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이룬 겁니다. 우리는 기관의 디지털 전환 굉장히 잘해요. 사회의 디지털 전환 제가 보기에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의 변환이 완성이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은 방향으로 지자체든 정부든 뭐 의회든 방향으로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도 바뀌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하면 사회의 변환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회 구조의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이텍 액트로 2009년에 해서 보급률을 높였고 그 다음에는 21세기 법을 만들어서 정보 공유를 환자가 요구하면 당연히 주는 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회에 이러한 유사한 법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다른 나라의 좋은 제도를 잘 갖고 오는데 그 제도의 겉껍질은 잘 가져오는데 그 속의 알맹이를 잘 이해 못하고 껍질만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에 잘 어답션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취지, 어떻게 운영되고 노하우가 뭔지까지가 완벽하게 배워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뭐 겉껍질만 가지고 와서 적용하다 보니 실제로 적용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에이 그거 잘 안 돼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다시 다른 방향을 또 찾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이 상급종합병원은 80% 각각 육박하지만 아직 병원으로 가면 저렇게 낮습니다. 이 말은 환자의 정보의 흐름이 아직은 원활치 않습니다. 환자가 동의를 하더라도 이미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굳혀졌지만 그러한 기준이나 보건의료 데이터의 표준화 이런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이 아직은 미진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거는 기업 입장에서도 데이터의 표준화가 완벽하면 기업들이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비즈니스를 하기가 좋습니다. 저희가 5년 전에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AI 제품을 만드시거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셔서 우리나라 병원들의 구축 판매를 하시게 되면 커스터마이제이션 비용으로 한 평균 1억 5천 정도가 추가로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서비스가 그렇게 수익 창출을 못 하는데 기업이 1억 5천에 병원마다 인프라 커스터마이제이션 비용을 들이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결국에는 목표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제품이 수익성 있는 제품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사회 환경이 그런 수익성이 낮게끔 만드는 환경입니다. 저 부분을 해결해주면 아마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업들이 사업하기가 지금보다는 훨씬 수월해지고 비용도 훨씬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기업뿐만 좋은 게 아니라 이런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환자들에게도 좋습니다.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든지 약물 임상결정 시스템 같은 거는 사람이 많은 환자를 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시스템이 그런 것들을 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상적인 거랑 달라요. 한 번 더 보세요. 이런 걸 하면 되고요. 저희 병원에서 2013년에 구축한 시스템 중에 CLMA라는 게 있습니다. Closed Loop Medical Administration 시스템인데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약물을 만들어서 RFID로 붙여서 병동에 가면 간호사가 투약하기 전에 환자의 리스트밴드에 있는 이 손목밴드의 RFID를 체크하고 약물 봉투의 RFID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RFID에 온 정보에 5가지 팩터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 환자가 맞는지, 이 약물이 맞는지, 처방 루트가 맞는지, 농도가 맞는지, 시간이 맞는지. 이 하나라도 틀리면 알람을 울려줘요. 그럼 이제 간호사가 뭔가 이상하네? 그걸 체크해서 하거든요. 과거에 이미 예전부터 미국이나 유수의 저널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런 투약 오류가 한 2에서 3%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터를 본 적이 없죠. 다들 샘플을 가지고 에스티메이션에서 시뮬레이션에서 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람이 저희가 분석한 특정 기간에 분석을 해보니까 한 1.3%가 울렸어요. 이 얘기는 이 시스템이 없었으면 우리 병원에서 1.3%의 투약 오류가 있을 수 있었다. 다만 이 시스템을 활용했더니 그 1.3% 어떻게 보면 높으면 높고 낮으면 낮은 투약 오류일 수 있지만 시스템이 막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휴먼 에러는 우리가 늘 잘할 것 같지만 독감 걸려서 컨디션 나쁘면 실수할 수 있고 야구 선수도 어느 날은 잘 치다가도 어느 날은 잘 타율이 떨어집니다. 그건 사람 휴먼 에러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러한 시스템들이 보완해 줌으로써 그런 에러들을 줄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데이터 흐름을 위해서 상호 운영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 표준화가 되면 이거는 어느 병원이든 어느 EMR이든 이러한 룰들을 지켜서 EMR에 데이터 표준을 적용하게 되면 그 데이터 표준으로 상대방이 받을 수도 있고 교통신호와 같은 겁니다. 이거를 잘 만들어서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미국은 EMR 인증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적합하지 않은 EMR은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시작을 했고 기업들이 시작하다 보니 이게 주가 아니라 그 기업의 사용자의 편의성, 그다음에 청구가 잘 되는지 이런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데이터의 표준화, 또 환자 안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기업이 제품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밸런싱이 우리는 아직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자체는 뭘 할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했더니 진료정보 공유도 좋고 정보의 공유, 그래서 효율적인 진료의 효율성 증가, 환자 안전도 좋아지고 인력의 효율적 운영, 데이터의 활용성도 증가합니다. 저희가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 EMR을 썼기 때문에 20년 넘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은 이것들을 분석해서 환자들한테 어떻게 더 좋은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외래객이 분당 서울대병원이 한 6,500명, 본원이 한 9,000명 정도 됩니다. 원무 직원은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그 차이가 디지털 전환을 잘 설계를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거고, 그만큼 병원의 경영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전환이 됩니다. 아마 백오 서울대 병원도 그러한 기조로 이제 설계를 해서 시작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간호 인력도 부족하고 의사도 부족한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거는 근본적인 해결은 사람이 많아져서 막 쓸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지만, 앞서 보신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그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소수의 인원이 10명이 하던 일을 2~3명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만이 지속 가능한,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안전하고 환자들이나 시민들한테 건강한 서비스가 가능한 사회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사회의 변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의 접근성, 사회 안전망, 지자체의 효율적 운영, 그 다음에 지자체도 이러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데이터의 활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자체의 데이터 활용성에 좀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복지부의 정책 중에 정책을 만들고 나서 정책 평가하시는 거를 보신 적 있나요? 이 정책을 했더니 우리나라 국민이 몇 %가 건강해졌다. 별로 없으실 겁니다. 정책을 정할 때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되고 인구가 어떻게 돼서 이 문제가 시급하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정책을 설계하자. 이거 별로 없으실 거예요. 기업들도 이제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자기네 기업 운영들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이제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우리 시에 이 동네에는 어떤 건강 문제가 있고 저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은가, 병원들하고 어떻게 협력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하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을 하시고 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 평가를 냉정하게 하셔서 그 기반으로 보완을 하시거나 개선을 하시면 여러 가지 재화, 인력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를 얘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통 AI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세대를 나눕니다. 특히 이제 최근 한 2~3년간은 LLM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AI가 붐이고, 이제 정부도 모든 AI로 아마 내년도 연구비가 다 AI로 집중한다고 해서 오히려 걱정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가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AI가 중요하구나. 이건 이제 전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소버린 AI를 얘기를 합니다. 저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맞고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AI, 구글 이런 데서 AI 서비스를 하지만 냉정하게, 여기 아마 기업가들이 계시면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엄청난 돈을 쓰고 있지만 흑자가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 주변의 교수님들도 챗GPT 쓰시는데 가격을 계속 올려요. 이제 계속 돈을 넣고 계시죠. 그런데도 흑자가 아닙니다. 소버린 AI로 우리나라를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회사 흑자 낼 수 있을까요? 흑자가 안 나면 기업인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속 가능할까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소버린 AI 할 분야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 예를 들어서 국방 AI다. 이거 다른 나라에 맡길 수 없죠. 그거 우리가 해야죠. 근데 나머지 AI, 민간에서 할 수 있는 AI는 AI든 저 AI든 성능 좋고 보안이 좋으면서 안전한 AI면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어떻게 잘 적용해야 될까, 그거를 고민해야 될 때이고요. AI 분야에서 아직도 계속 고민하는 거는 지속 가능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트너에서 2025년 올해 AI 이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여전히 AI는 이 고개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아직 사회에 완전히 어답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흑자가 나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야만이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을 재투자해서 계속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데, 적자가 계속 나면 투자가 끊기는 순간에 그 비즈니스는 계속 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그거는 여기 계신 기업인들 분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에 관한 AI는 특히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면서 성공 모델이 현재는 필요해요. AI를 돌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플랫폼을 설계를 했더니 저희가 아주 조그맣게 했어요. LLM 모델 3개의 프로젝트를 다 돌릴 수 있는 거. 인프라 비용만 18억이 들어요.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또 이제 1년간 운영 비용이 있고 들겠죠. 이 18억에 대한 뭐 이거 하면 몇 억씩 들 겁니다. 1년에 유지 보수 비용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 비용을 들여서 연구 과제를 따오든 성공 모델을 만들든 유지 보수 비용 이상의 비용이 계속 들어와서 5년 안에 18억 이상을 벌어야 됩니다. 아마 기업인들 분은 그런 거 아니면은 그거 안 하실 거예요. 머리에 총 맞았냐고 하시겠죠. 시흥에 이제 저희 100호 서울대병원이 들어오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같은 거를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병원이 얼마나 커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원같이 커질 수도 있고 본원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그건 여러 가지 수요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측되고는 본원에 있는 병원보다 커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원보다 커지려면 전국의 환자가 여기로 와야 돼요. 근데 여기 접근성이 일단은 KTX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낮고 이 지역의 의료 문제만 해결해도 그거의 정점이 되는 역할만 해도 일단 1차적인 목표는 달성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환자를 이 서울대병원이 봐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 인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비용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도 여러 의원들이 있고 의료원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또 이런 기관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심각한 거는 서울대병원이 해결해주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빨리 리턴을 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끔 협력하는 모델을 잘 설정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제 부분들을 설계와 지자체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도 아마 그런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2025년도부터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이 실시됐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지자체도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돌봄이라는 부분에 의료가 없었어요. 이게 처음으로 돌봄이라는 분야에 의료가 섞여 있어서 서로 약간 어색한 전문가 집단이 합쳐야 되는 거고 이런 상급종합병원이 해야 될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고령 환자가 넘어지셔서 이 대퇴부 골절이 생겼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셔서 어느 정도 걸으시면 집에 보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상급종합병원은 주구장창 이렇게 입원을 장기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셔서 재활도 해야 되고 누군가 케어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병원하고 함께 해야 그런 분들은 돌봄이 완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돌봄 하시는 분은 뭐 밥 해주고 케어해주는 건 아시는데 이분이 이 대퇴골절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복용돼야 할 약들 이런 것들의 전문적인 케어도 필요하거든요. 결국에는 의료 돌봄이 서로 손을 잘 잡아야만이 이 시흥시에 있는 시민들에게 특히 난이도가 높은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시흥시가 건강한 시가 되는데 병원도 한 축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환자 케어 같은 것들이 있어서 뭐 안부 전화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AI로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 넘어가고 화면이 이렇게 되는지 몰랐네요. 또 하나는 행정에도 AI를 쓰실 수가 있어요. 또는 이런 디지털 전환을. 제가 이제 마침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불이 나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동안에 정부에서는 정부24를 통해서 이런 걸 했는데 실제로 정부24 써보시면 원하시는 거에 모든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인감증명 뭐 이런 거 중요하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동사무소 가야 되고 그럼 여기 동사무소를 여러 개 지으면 돈이 들고 뭐 채용도 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또 하나는 보건행정 중에 그 공무원이 직접 가서 이런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수요가 100이 있는데 실수령자가 높지 않은 서비스들이 행정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대면 행정을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화는 요즘 다 있고 카톡은 웬만한 사람 다 있으니 대상인 분들한테는 해당 동사무소를 여러 개 짓기보다
중심을 놓고 연락을 해서 맞는지 화상 통화를 하시고 뭐 필요하면 보내준다, 방문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직접 방문 수수를 좀 줄이면서 개인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 수요가 필요한 사람한테 서비스가 많이 갈 수 있게끔 뭐 그런 면의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오늘 발표를 준비하다 좀 고민해 봤습니다. 시에 뭐가 도움이 될까 해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실은 이 시흥 캠퍼스 그 산단 회의의 멤버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손도 모델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산자부 특화지구도 되는데 저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미국의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2015년에 오바마가 프리시즌 메디슨 정밀의료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굉장히 갖다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마치 유전체가 모든 게 핵심인지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인간한테 얻을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질병이 생기기 전부터 쭉 모으게 되면 질병이 왜 생겼는지 또 질병을 좀 더 이해를 해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핵심인 거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리스 철학자가 의학은 예술이라고 했지만 의학을 과학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과학자들이 의사들을 만나면 굉장히 답답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병이 진단은 됐는데 왜 걸렸냐고 물어보면 해드릴 답이 별로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암이 걸렸는데 저 왜 암에 걸렸어요? 뭐 스트레스도 있고 뭐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딱히 모릅니다. 그럼 되게 답답해 하시거든요. 의사들이 아직은 의학을 모르는 게 많은데 그런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로버스라는 프로젝트를, UK는 바이오뱅크라는 거, 그다음에 핀란드도 핀젠, 그다음에 싱가포르도 심지어 프리사이스라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해서 환자의 검체 이런 것들을 모으고 EMR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건강한 사람, 환자들 그런 것들을 대규모로 모아서 분석을 해서 질병의 치료 방법, 진단 방법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10년이 넘었어요, 실은. 그래서 성과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은 놀았는가?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말부터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이 시작은 됐어요. 조금 안타까운 건 이제 뭐 예타를 통과하다 보니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은 줄고 이제 워크로드는 안 주는 이제 뭐 당연한 귀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작은 해서 지금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고 이제 내년에 3차년도가 되면 3차년 말에는 여기 이제 수집된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과제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에 이제 37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환자들을 모두 다 대표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사업단 운영위원이기도 한데 처음에 이제 설계할 때 제안드렸던 거는 어린이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어린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질병 패턴이 우리랑 다를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인구 중에 한 10%가 이제는 외국인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외국인도 좀 넣는 게 좋지 않겠냐.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숫자가 늘어나거나 또는 질병이 생길 텐데 그거 우리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아직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시흥에서도 저는 인구 건강 데이터, 인구 검체 이런 것들을 좀 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아요? 실은 이제 오기 전에 여기 있는 시흥 캠퍼스 담당 교수님한테 좀 상의를 드렸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괜찮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시흥시가 예산이 충분한가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을 걸. 그러시면서 병원에 건립하는데 많이 들어서 어려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여기 이제 기업들도 오고 대학도 들어옵니다. 이런 샘플을 모으기만 하셔도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에 연계하시기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분당병원에 있으면서 우리 교수님들한테 이걸 좀 환자들 거기 포함되지 않는 범위를 하시라. 대학에 있으면서도 교수님들한테 안내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거기를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연구나 이제 좋은 일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아마 선정될 기회도 훨씬 더 높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로는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가 키인데
유전체도 하고 여러 가지 오믹스 데이터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도 그렇고 UK도. 다만 오믹스 기술이 굉장히 지금 빨리 발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로테오믹스는 유전체 분석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유전체는 우리 유전체 전체를 다 읽어서 시퀀싱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데 프로테오믹스는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우리가 관심 있는 프로테인들만 분석해서 뭐 이래요 하고 좋은 논문을 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검체에 있는 모든 프로테오믹스를 다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기술들이 점차 가격이 낮춰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바이오 데이터도 훨씬 수준 높은 다른 나라하고 경쟁력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AI를 하신 분들이 맨날 뭐 GPU 뭐 이런 것만 얘기하시잖아요. 바이오 AI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원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젠 같은 회사들도 자기네들이 임상 연구하면서 모았던 유전체 데이터, 오믹스 데이터, 프로테오믹스 데이터, 그다음에 환자의 임상 정보들을 가지고서 이 데이터 센터를 미국이 아닌 아일랜드에 따로 구축을 해놓고 있으면서 10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신약 개발하는 데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얘기로는 신약 개발 기간이 한 2.5년으로 엄청나게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에요. 근데 알파폴드라는 거 갖고 우리가 이제 프로테인,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정확도가 떨어져요. 아는 건 잘 아는데. 왜 떨어지냐? 원천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크리스탈로그래피 데이터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 크리스탈로그래피는 그 기술 그대로 고체 형태에서의 단백질 데이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몸 안에서의 단백질은 액체 상태에서 일을 하잖아요.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그 상이 다릅니다. 페이스가 다른 데이터들이에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최근에는 전자현미경 경우도 그런 액상에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빨리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제약회사들이 이용하게 라이브러리를 오픈해 주시면 이 제약회사들이 열심히 잘 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우리가 잘 언급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AI도 정확도가 높아지고 수준 높은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파마 컨퍼런스라고 이번에 바이오코리아에서 나왔는데 결국에 좋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 전문가 협력이 있어야만이 성공하는데 시흥은 가까운 미래에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도 들어오고 데이터 센터도 되고 대학도 들어와서 또 기업들도 앞서 의장님 말씀하신 건 종근당도 들어오고 좋은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 세 가지를 다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꿰어서 지자체가 일정한 병으로 지속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면 아마도 제가 몇 년간 이렇게 이런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 뭘 잘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빨리 쫓아가려고 이렇게 카피를 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성공 지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시흥시를 따라하는 지자체가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좋은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요인에 너무 좋은 환경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 그 세 가지를 가지고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온코크로스의 김일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내과 전문의 취득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의사과학자 양성하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이라는 곳에 가서 박사학위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후에 다시 아산병원 돌아와서 종양내과 전임의 과정, 펠로우 과정을 거쳐서 혈액종양내과 분과 전문의를 취득을 했고요. 2015년부터는 이제 대전에 있는 유성 선병원이라는 곳에 가서 과장으로 일하면서 그 해외 회사 온코크로스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집이 세종이어서요. 오늘 또 세종에서 차 몰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 집이 세종이고 병원은 대전에 있었고 회사는 서울에 있어서 오전에는 대전으로 출근을 하고 오전 근무 끝나면 다시 오송으로 와서 서울로 출근하고를 5년 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만 출퇴근 시간만 6시간씩 했었고요. 또 밤에 환자 안 좋으면 나가서 제가 암 환자 보다 보니까 환자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아서 또 밤에 가서 환자 보고 그렇게 살다가 2021년 초에 이제 회사가
상당히 가까워지면서 이제 병원을 그만두고 지금 회사만 전념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서울, 세종 출퇴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회사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좀 이런 쪽에 이제 AI 쪽, 이제 시흥 쪽에서 하려고 하는 바이오 산업이나 AI 산업 뭔가 제안을 할 때 좀 적합한 사람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초청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호영 교수님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AI 신약 개발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시흥시에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가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좀 동영상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게 PDF로 돼가지고 제가 못 보여드릴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영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겠지만 이제 1950년대부터 AI라는 개념이 이제 좀 도래를 했고요. 1980년대부터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기계를 학습시키자라는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2010년도부터 딥러닝 개념들이 적용이 되면서 AI가 급격히 발전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큰 AI 쪽이 좀 기념비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2016년도에 나왔던 알파고, 2012년 말에 나왔던 챗GPT가 크게 있을 것 같고요. 의학 쪽에서는 이런 2018년도에 나왔던 알파폴드 등장이 큰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알파고가 2016년도에 이세돌을 이기면서 정말 센세이셔널 반응을 일으켰는데, 저희가 하는 AI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이 알파고라는 것 자체가 너무 커다란 장애물이었습니다. 이게 신약 어떤 새로운 게 접근을 했을 때는 그 새로운 게 이게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라는 게 걸리는데, 알파고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사람들의 눈높이를 높여놓은 겁니다. 저희는 제약사랑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미 걸음마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는 알파고라는 건 이미 정해진 규칙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AI가 접근했을 때 완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몸의 다양성이라든지 뭐 약의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단백질 구조도 밝혀져 있지 않고 하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만큼의 갭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회사들이 AI 신약 개발을 써봤을 때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회의론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현재는 그 갭을 좁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호영 교수님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이 알파폴드라는 게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에서 개발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년 묵은 과학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백질 구조가 왜 중요하냐고 한다면, 신약 개발에 있어서 단백질 구조라는 거는 자물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물쇠 구조가 있어야 열쇠를 가지고 열 건데, 이 열쇠가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열 수 있는 자물쇠 자체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적었습니다. 이 알파폴드는 그 자물쇠를 이만큼 늘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AI 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약물 키 열쇠의 구조를 또 다양하게 만드는 게 AI 신약 개발 회사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이제 구글에 있는 두 명이 이제 노벨 화학상을 탈 수가 있었고요. 제가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제 알파폴드 3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자물쇠가 있을 때 어떤 구조로 만들면 이 자물쇠를 열 수 있을지, 그 구조를 이제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기존에 있던 기술보다 어떤 기술보다 더 좋게 나왔었고요. 이게 제가 더 동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동영상이 안 돼가지고, 이 알파 프로테오라고 하는 거는 열쇠가 있을 때 자물쇠가 어떻게 만들면 이 열쇠와 가장 잘 맞는 구조가 될지, 이걸 찾아주는 게 이제 알파 프로테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폴드랑 비슷한 개념으로 나왔던 게 이제 로제타 폴드라는 게 있고요. 근데 개념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대학의 데이비드 베이커라는 사람이 작년에 아까 그 알파폴드를 개발했던 두 명과 같이 노벨 화학상을 탔고요. 그 알파폴드 같은 경우에는 논문의 교신 저자와 일저자가 둘 다 탔고요. 로제타 폴드 같은 경우는 교신 저자만 탔습니다. 좀 아쉽죠. 근데 이 논문의 일저자는
우리나라에서 한 백민경 교수, 이번에 서울대 재작년에 이제 서울대에 부임했던 백민경 교수가 일저자였고요. 그러니까 구글도 2명 줄 거였으면 로저폴도 2명 줘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로제터폴드 오라톤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약물의 구조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 약물에 가장 잘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 구조는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찾아주는 게 이제 로제폴드 RF 디퓨전 오라톰이라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제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생긴 단백질 구조를 자물쇠, 이제 키랑 자물쇠 구조가 이렇게 맞았을 때 병이 치료된다라는 개념으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논문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게 챗GPT를 써가지고 약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논문 보면 되게 재밌는데, 우리 그 챗GPT 쓰듯이 그런 프롬프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너는 AI 쪽에 그 교수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은 주고요. 두 번째로는 너가 교수긴 한데 뭐 이런 화학적인 쪽에도 대가인 교수야, 이런 식으로 애한테 자기 역할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약물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적어져 있고, 이게 그래서 프롬프트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실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를 통해서 약물 구조를 쭉 하는 거를 플로우로 쭉 논문으로 냈던 게 이 논문이고요. 읽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뭐 많이들 들어보셨죠? 엔비디아에서도 바이오니모라고 하는 이런 AI 신약 개발 툴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에서는 이제 이런 유전체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다양한 모델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트먼트 LMM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구조가 있을 때 이게 당뇨에서 이런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구조가 있을 때 얼마나 이런 타겟하고 잘 결합할지, 이런 약물 구조는 독성이 없을지, 약에서 쓰일 가능성이 있을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약을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현재 온 상황입니다. 뭐 AI 신약 개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이게 2013년도 자료긴 한데 아직까지 시판된 AI로 개발된 약 중에 시판된 약은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글로벌하게도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한 3개 정도 회사가 현재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에서 글로벌 임상 1상을 현재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인실리코 메디슨이라는 홍콩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2019년도에 46일 만에 약물을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합성까지 해서 효과를 봤다라는 논문으로 네이처 바이오텍이라는 아주 좋은 논문에다가 논문을 게재를 했었고요. 임상시험은 사람에게 사용을 하려면 1상, 2상, 3상이라는 임상시험을 통과를 해야 사람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상 같은 경우에는 약물의 안전성을 보는 게 1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상은 처음으로 환자에서 효능을 보는 단계, 3상은 기존에 있던 치료제와 보통 비교를 하는 단계라고 보통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AI 신약으로 최초로 임상 1상을 진입한, 그러니까 즉 환자에서의 안정성을 평가한 약제가 강박장애, 엑센시아에서 개발했던 강박장애 약이고요. 일본의 수니모토 다이니폰 파마라는 회사랑 같이 임상 1상을 진입했다는 기사만 있고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상 2상으로 처음 진입한 약은 베노블렌트 AI라는 영국 회사가 개발했던 아토피 치료제였는데, 이 역시 2023년도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AI로 개발된 약들이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AI 신약 개발이 되나, 이런 회의론에 많이 빠져 있었는데,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인실리코 메디슨이라는 회사가 개발했던 렌토서팁이라는 약제가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자기네들이 임상 이상을 성공했다는 데이터를 냈습니다. 2019년도부터 개발을 시작했고요. 단 6년 만에 이제 임상을 성공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약제를 봤을 때 이렇게 약물 용량이 늘어날수록 점점 효과가 특발성 폐 섬유화증에서 폐가 굳어가는 질환인데, 여기서 이렇게 효과가 더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인실리코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13개월 만에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한 거의 그 2.5에서 4년을 한 13개월로 단축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AI 신약 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물쇠와 열쇠라고 했었는데 이제 자물쇠가 알파폴드를 통해서 자물쇠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AI 신약 개발들이 늘어나면서 이 열쇠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이게 일반적인 표인데 고식적인 약물 개발 한 경우에는 보통 5천 개에서 1만 개의 약물들이 전임상 시험이라는 곳에 들어가고 평균적으로 10개 정도가 임상 시험에 신청을 하고 평균적으로 1개가 선정되는 무척 난이도가 높고 개발 위험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AI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현재 뭐 저희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 역시도 현재 AI 신약 개발이 현재 줄일 수 있는 기간은 한 2, 3년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타 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AI의 개발 속도보다는 아직은 여전히 느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일들은 이제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구글의 딥마인드라든지 아까 보여드렸던 엑센시아, 베너볼런트, 인실리코 메디슨 이런 회사들이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자물쇠에 어떤 열쇠가 가장 잘 맞을지를 디자인하는 것들이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렇게 개발된 약들이 자물쇠가 많이 늘어났고 열쇠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열쇠가 하나의 자물쇠만 열지 않을 거다. 이 열쇠가 또 다른 자물쇠도 열 수 있을 거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떤 약물이 있을 때 이 약물이 원래 치료한 질병 말고 또 어떤 병에서 치료가 될지를 찾아주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저희랑 가장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나스닥 상장사인 리커전이라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에서도 거액을 투자한 회사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나 리커전 회사 모두 약물이 어떤 병에서 들을지를 찾아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적응증 확장이라는 일인데요. 적응증 확장이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위고비나 제파운드 비만 치료제 이름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 위고비나 제파운드 현재 비만 치료제로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이 됐지만 이 약제가 처음 개발됐던 건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됐지만 비만 치료제로 개발이 되면서 이 약제는 블록버스터 약물이 될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적응증 확장의 대표적인 예는 비아그라가 있습니다. 비아그라는 원래는 심장병 치료제로 개발이 됐지만 발기부전 치료제로 개발되면서 블록버스터 약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비아그라가 심장 치료제로 그대로 개발이 됐다라고 하면 약가를 얼마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약가 100원, 200원밖에 못 받았을 겁니다. 나왔을 때. 발기부전 치료제로 비아그라 약가는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적응증을 찾아서 잘 개발하는 것 자체가 이 약물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그 약물 자체가 또 새로운 적응증으로 개발이 됐을 때 그 얻어갈 수 있는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기술이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빅파마들이 글로벌 탑 10 전체에 많이 팔리는 글로벌 탑 10 약물 중에서 6개가 적응증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혹자는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미 이렇게 좋게 적응증 확장을 하고 있는 너네 기술이 왜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하는 방법은 기존에는 이제 연구계획이라는 파트에서 계속 논문을 서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약의 타겟이 이건데 이 병에서 효과가 있더라라는 논문이 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실험을 해보고 이제 실험을 해서 검증을 해봅니다. 우리 약이 이 질환에 듣구나. 근데 최근에는 LMM을 많이 쓰죠. 그래서 LMM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타겟이 어떤 질환하고 링크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해보자.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물의 유전자 발현 패턴을 AI로 분석하다 보니까 기존에 전혀 링크가 없는 질환과 타겟 간의 관련성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예측하지 않은 질환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기존에 하는 방식과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법을 썼을 때 만약에 제약사에서 어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거의 약물 하나를 개발해서 시판까지 갈 때 글로벌 빅파마는 몇 조씩 사용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약물이 실패하거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수익이 적은 쪽으로 질환을 개발한다면 이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뇌질환 치료제로 어떤 제약사가 개발을 한다면 임상 일상까지 보통
7에서 8년, 비용은 이 전체 비용 100%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약제가 임상 이상을 가 있는 경우에는 가 있는 경우에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신규 적응증을 찾아드리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AI로 개발된 약이라고 바로 임상을 진행할 수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도 전임상 효력 시험을 통해서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1년과 비용 전체 비용 중에 3%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제약사가 뇌질환 치료제와 심장질환 치료제로 각각 개발했다면 각각 7에서 8년 비용 100%가 들어갈 부분이 저희를 통해서 개발함으로써 이 7에서 8년 비용 100%가 1년과 비용 3%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사 입장에서는 뇌질환 치료제, 심장질환 치료제로 각각 얻어갈 수익은 이제 그대로가 되겠지만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ROI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임상에서 실패한 약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버려야 되지만 저희를 통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니커전이라는 나스닥 상장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희귀 질환에서의 적응증 확장을 통해 가지고 효능을 확인을 했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리커전이라는 회사랑 무척 비슷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랩터 AI라는 그 유전자 발현 패턴을 분석하는 AI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약사가 저희한테 약물을 제공을 해주시면 약물의 유전자 발현 패턴을 분석해서 이 약물이 어떤 병에서 효과가 있을지, 또 어떤 약물을 병행 투여하면 시너지가 날지를 찾아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말들이 써져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질병이 없을 때의 상태는 잔잔한 날씨 좋은 날 잔잔한 물결이 있는 상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질병이 있을 때의 상태는 태풍이 쳤을 때 심한 파도가 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주는 거는 어떤 약물을 투여했을 때 이렇게 심하게 파도 치는 상태가 다시 잔잔해지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최적의 약제를 찾아주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에 창업을 했고 2019년도부터 국내 뭐 SD팜, 대웅제약, 뭐 동아약품, 중해제약, 보령 등 국내 그 굴지의 제약사들하고 같이 일들을 하고 있고요. 2021년도부터는 이제 캐나다의 시클리카, 뭐 스위스의 알파몰, 프랑스의 포피파마, 그다음에 캐나다의 베레이션 A 같은 해외 바이오텍들하고도 같이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런 협업, 이런 저희 트랙 레코드를 바탕으로 작년 말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문정동, 서울에 이제 문정동에 저희 위치를 하고 있고요. 다른 AI 회사랑 가장 큰 차별점은 저희는 이제 드라이랩 AI 연구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이오 연구소 및 동물 실험실까지 가지고 있어서 AI에서 나온 거를 바로바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게 큰 차별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요. 중해제약에서 2022년 3월에 저희한테 약물 하나를 의뢰를 하셨습니다. 임상 중인 약물을 의뢰를 하셨고,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보니까 이 약물 같은 경우에 이제 1등으로 나온 질환이 희귀 질환이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이 희귀 질환이 저희가 뭐 구글링을 하든 LLM을 써서 봤더니 그 약물의 원래 타겟하고 너무 아예 연관성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조차도 의심스러웠거든요. 근데 그 중해제약의 대표님께서 이 희귀 질환이 정말 맞게 나온다면 정말 의미가 있는 질환일 것 같다. 한번 해보자라고 하시면서, 희귀 질환이다 보니까 동물 모델도 없었습니다. 근데 중해 대표님이 동물 모델을 CRO를 통해 가지고 직접 만드셨고요. 그래서 이 약제를 그 동물 모델에 투여해 보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약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데이터 결과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기술에 만족하셔서 2024년 4월에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3가지 약물을 더 맡기셨고요. 현재 중해가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약제가 총 4가지인데 4가지를 다 맡길 정도로 저희 기술을 신뢰하는 상황입니다. 글로벌하게나 국내에서도 AI 신약 개발 회사가 후속 계약까지 가는 경우가 무척 드뭅니다. 이유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또 다른 이유는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제약사의 발을 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 중해라고 하는 굴지의 제약사가 저희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만족하셔서 추가적인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제 보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질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저희가 에버그린 전략이라고 해서 특허를 연장시키는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신규 적응증 찾아드렸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뭐 근감소증 치료제로 글로벌 임상 1상을 완료했고,
지금 췌장암 치료제로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해운대 백병원에서 연구제도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결과 금년 말 정도나 내년 초 정도에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글로벌 국내 임상 일상을 내년 초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뭐 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 저희가 많은 고생을 했는데 약물을 개발하는데 시판될 때까지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저희 코로나 몇 년 걸렸죠? 3년 정도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감염성 질환의 신약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건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치료제를 가지고 잘 찾아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2019년 말에 코로나가 나왔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약제 중에 거의 1000개 이상의 약물이 코로나 치료제로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렘데시비를 포함해서 아주 극소수의 약물만 승인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국내에서 발병하고 2020년 3월에 환자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단 2개월 만에 분석을 해서 찾았더니 렘데시비르가 25,500개 약물 중에 전체 4등으로 스크리닝이 됐었고요. 그 정도로 저희가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었고 저희가 전체 2등으로 나온 후보 약물 A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더니 렘데시비르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아마 곧 논문으로 이제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AI 신약 개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엔 데이터입니다. 이호연 교수님께서 얘기하시지만 데이터고요. 저희가 원래는 이 비디오를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좀 아쉽긴 한데 이 비디오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이게 소라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이제 프롬프트로 쓰면 동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그런 미국 서부에 1990년대 초반에 골드러시가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줘라고 한 동영상이고요. 이게 그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강물이 흐르고 그 옆에 이렇게 말들이 지나다니면서 이제 그런 정말 잘 만들어 놓은 동영상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보는 시흥은 현재 이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원석을 많이 캘 수 있는, 그러니까 금을 많이 캘 수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저는 그 금이 환자 데이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을 근데 금만 캐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 사금도 있고 그걸 금을 잘 캐가지고 이게 그 상태에서 판매하는 것보단 또 뭐 목걸이를 만들든 아니면 이런 반지를 만들든 해야 그 가치가 극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극대화가 된 가치가 될 수 있는 거는 그 데이터를 얼마나 잘 가공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냐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소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흥시에서 이런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런 금반지를 만드는 동영상을 만들어줘 해갖고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PDF라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 데이터 허브로서의 시흥시의 장점을 보면 아까 이원 교수님도 얘기하셨겠지만 일단은 저희 바이오 산업의 이제 요충지 중에 하나인 송도랑 아주 가깝고요. 그다음에 인천공항이 가깝다는 저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장점으로 작용하냐고 한다면 일단 송도에서 나온 약들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하기 좋은 위치가 될 것 같고요. 또 인천공항에 가깝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벤치마크 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는 저는 아까 앞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호주 사례를 좀 벤치마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임상을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호주는 페이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상 일상을 하던 중에 사용하는 거기서 약물도 생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임상시험을 할 때도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R&D 들어가는 비용의 43%를 페이백을 해줍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10억을 쓰면 4억 3천을 돌려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받은 페이백으로 받은 돈은 다시 호주에서밖에 못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선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돈을 쓰려면 다시 호주에서 써야 되니까 다시 자기 돈을 더 들여서 또 다른 산업을 다시 임상시험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만들어지고요. 호주에서 가장 많이, 그러면 호주 인구가 아주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주에서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 사람이 계속 있지는 않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호주에서 임상시험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은 유럽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임상시험을 하면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돈을 받아가지고 호주에서 휴양을 하는 거죠.
나이가 어느 정도 5, 60대 돼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그러면 거기서 하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임상시험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임상시험 자체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관광하러 왔잖아요. 또 관광도 하는 거죠. 관광하면 또 돈을 쓰게 되는 거고 그러면 또 페이백 받은 제약사는 다시 다음에 임상시험을 또 거기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서울대병원 이제 105 캠퍼스의 서울대대학병원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구조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뭐 데모넌터스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K컬처나 이제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는 관광하러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유입을 하는 거죠. 임상시험 하러 와서 임상시험 하면서 돈도 받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도 즐기고 하는 그러니까 관광하고 이런 임상시험을 연계하는 구조가 가장 현재 상황에서 좋은 위치가 저는 이 서울대 105 캠퍼스가 서울대병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워낙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게 저는 나라 전체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흥에서도 하는 것도 저는 뭐 예산만 된다면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들이 또 좋은 호텔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갖춰져 있는 부분들도 이제 이런 관광 산업이나 병원 산업을 연계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의 클리블랜드 클리닉 이런 데 가면은 옆에가 다 호텔들이 엄청 좋은 호텔들이 다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임상시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과 이런 의료를 좀 결합하는 산업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인구 제가 세 번째 거를 먼저 하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시흥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찾아봤더니 시흥시 전체 인구의 13%가 외국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나쁘게 보는 쪽에서는 이제 뭐 범죄율이 높아지는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지만 저는 좀 아까 그 말씀드린 구조랑 비교를 해서 이런 좀 새로운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았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에서 보시면 시흥시가 현재 인구수가 58만 명인데 아까 이호연 교수님께도 얘기하셨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젊은 인구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 면에서는 무척 좋고요. 아까 이호연 교수님께서도 좀 롱지튜디널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한국인 유전자 역학 조사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정도 된 데이터고요. 여기서 진행을 했었던 게 이제 안성하고 여기 가까운 안산에서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40대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쭉 모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초창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20년 후에 어떤 질환들이 걸릴지 중간에 어떤 유전자들을 갖고 있으면 이런 질환들이 잘 생길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잘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질병청에도 가서 이 데이터를 써보려고 좀 가서 봤더니 이 데이터의 약점은 유전체, 그러니까 DNA에 대한 정보에 한정되어 있는 데이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데이터가 약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그 이호연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DNA 데이터뿐만 아니라 필요한 거는 RNA 데이터, 단백질 데이터, 대사체라고 하는 대사체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신약 개발에 이 데이터를 쓸 수가 있거든요. 요즘 그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AI 기술들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데 걔네들이 제일 필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근데 데이터 자체를 양질의 데이터를 갖고 싶지만 글로벌하게 갖고 있는 데이터들도 대부분 DNA 데이터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번에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도 13개 글로벌 제약사들이 모여가지고 단백질체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금년 초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게놈 프로젝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DNA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뒤쳐져 있고 우리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경쟁력이 저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백질 데이터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인재 만들기 막 시작하는 데이터입니다. 지금 뛰어들어야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안산 저희 이런 시흥 같은 경우는 좋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모아가기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다 인종 자체가 코카시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옵니다. 글로벌 제약사가 지금 한국, 일본, 중국 인구만 해도 동아시아만 해도 인구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시장을 글로벌 제약사 놓칠까요? 다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지금 뭐 그 생명윤리법이라든지 아니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 때문에 데이터를 외국에서 쓰고 싶어 하지만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도 계속 뭐 지금 과기부나 기재부나 뭐 보건복지부 이런 데 가서 계속 얘기하는 게 데이터 규제를 푸셔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곧 풀릴 거라고 봅니다. 이런 비즈니스가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리 시흥시는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외국인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그 사람들이 이런 빅파마, 글로벌 빅파마들이 원하는 데이터는 한국 사람 데이터만 원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 사람 데이터도 필요하고요. 뭐 태국 사람 데이터도 필요하고 어디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도 필요해야 전체를 묶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그 시흥시에 있는 외국인 인구수 중에 거의 절반 정도는 중국 사람이고 뭐 태국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아까 이호영 교수님 말씀하신 외국인도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면 훨씬 글로벌 빅파마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데이터가 생성이 될 거고요. 그런 기반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DNA 데이터뿐만 아니라 RNA나 단백질 데이터까지 같이 모아주는 그렇게 만들어 주면은 충분히 사업이 될 거라고 보이고 이제 대표적인 예로는 템퍼스 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고요. 이 회사의 매출의 40%는 데이터 라이센싱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런 환자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DNA, RNA, 단백질 정보를 만든 다음에 이 데이터를 빅파마에 이제 라이센싱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면허만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수익들을 많이 얻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은 그런 병원들이 이런 데이터 사업을 못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랑 같이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라이센스 사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병원의 수익 사업으로 됐을 때는 훨씬 더 병원들도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데 더 진심이 될 거고 그런 부분 중에 일부가 또 시흥의 뭐 세금으로도 병원에서도 내면서 뭔가 시에 대한 이런 뭐 예산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가장 좋은 단백질 분석 기계들을 다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술보다도 훨씬 뭐 자동화, 로봇을 통한 자동화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 저희랑 같이 혹시 시흥이랑 할 수 있다고 하면 뭔가 또 새로운 점프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드리면 일단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장기간 추적 관찰이 가능한 인구 구조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앞에서 보여드린 안성이나 안산 같은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런 데보다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을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인천공항 및 송도랑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주 사례처럼 이제 임상시험의 메카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바이오뱅킹 사업을 했을 때 뭔가 수익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 같은 기업과 함께 만든 고품질 멀티믹스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시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흥시는 이제 백옷 서울대병원과 함께 이런 바이오 데이터 허브로서의 가능성이 높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AI 신약 개발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이런 저희가 하고 있는 적응증 확장 자체를 통해서도 이런 블록버스 약물이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오 서울대병원 착공을 제가 축하를 드리고요. 시흥시도 이런 바이오 데이터 허브로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도시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